황정아 박사를 소개합니다. 큰 박수와 함성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4년간 현장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인공위성을 개발해온 과학자이자 이제 정치인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영희민주의 6호 황정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당원 동지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매우 반갑고 기쁘고 또 설레이는 마음입니다. 네. 제가 이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제는 우주를 넘어 정치로,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정치를 우주 더 멀리 향하게 하는데 제가 맨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 여수에서 태어났습니다. 바닷가에서, 여수에서 또 한참 더 들어가면 있는 섬에서 태어났고요. 그래서 작은 분교에서 초등학교를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남 나주에 있는 과학고등학교를 다녔고요. 그리고 그 이후 이제 고등학교 이후로 대학부터 쭉 카이스트에서 물리학과의 학사, 석사, 박사를 하면서 물리학으로 쭉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위과정 동안에는 카이스트 안에 있는 인공위성 연구소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서 졸업 후 현재까지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우주과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우주에 보낼 인공위성을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이사, 그리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 그리고 정주궤도 복합위성의 추진위원회 위원 등을 맡으면서 우리나라에서 다양한 우주 관련 국가위원회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 여기 보시면 사유 정찰위성 사업의 자문위원을 했었고요. 그리고 국방우주발전위원회 위원 등을 수행을 하면서 국방우주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또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었고요. 그 위원회에서 제가 유일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틈틈이 저는 이제 대중에게 과학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서 틈이 나는 대로 대중 강연을 했었고, 그러한 내용으로 우주 관련해서 여러 권의 책을 집필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포스텍에서 포항공대에서 선정하는 한국을 빛낼 젊은 과학자 중에서 우주 분야에서 제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2021년, 2022년, 2023년에 우리나라 우주에 정말 좋은 소식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만약에 딱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최근 근 몇 년 동안에 우주에 굉장히 핫한 소식이 많았는데 딱 하나만 꼽는다고 한다면 저는 21년 5월에 있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 해제를 꼽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동안 우리 우주 개발자들에게 수건 사업이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는데 큰 일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나라가 독자 기술로 이제 고체 우주 발사체 기술이 개발이 가능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이제 우주로 갈 때 한 발로 도움닫기 해서 갈 것이 아니라 두 발로 도움닫기 해서 우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우주 분야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열렸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나라는 누리호의 성공적인 발사로, 그리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 우주의 저력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쏘아올린 누리호 3차 발사에서는 제가 만든 위성들이 실렸습니다. 여기 보시는 4개의 큐브셋 인공위성은 제가 직접 개발한 거고요. 4개의 식수유 큐브셋으로 구성된 보요셋 위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3년 5월에 발사한 4기로 이루어진 큐브셋은 마치 공군의 블랙 이글스처럼 대형을 갖추어서 우주에서 편대 비행을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 편대 비행하는 인공위성은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정확하게 성공한다면 국방, 산업, 우주 탐사에는 물론이고 다양하게 매우 폭넓게 활용될 수 있는 기술로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저는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태양과 지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인 현상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는 태양에서 어떤 폭발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지구의 전력, 통신, 방사선 등등의 종합적인 우주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재난 예방에 필요한 데이터, 우리는 항상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인공위성들이 우주에 나가 있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인공위성인 도요셋 위성들도 지구 근처에서 4개의 위치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우주에서의 관측 정보를 얻어오기 위해서 지금 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처음 인공위성 개발 일을 시작한 거는 2003년 9월에 발사한 과학기술위성 1호 발사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위성 발사 때 저는 우주물리 탑재체를 개발을 맡아서 했었고요. 그래서 탑재체의 전자보드, PCB 보드에 디자인 바이 정하황이라고 골드, 금박으로 새겨 넣었을 정도로 저의 위성에 대한 애정이 매우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열정으로 그리고 그 인공위성을 만들었던 그 감동을 그대로 해서 2023년에는 도요셋 위성 4기를 발사하는 시스템 엔지니어, 도요셋 프로젝트의 시스템 엔지니어 총괄을 맡았고요. 개발 기간 7년 동안에 저희 연구팀과 함께 4개의 인공위성을 개발해서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 이렇게 납품을 하고 로켓의 최상단에 보이 이렇게 올려놓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까지 무사히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인공위성을 개발하는 것 외에도 저는 특별히 우주에 대한 연구에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우주 방사선 연구를 주로 집중해서 해왔습니다. 우주에서 우리가 사람을 내보내거나 인공위성을 내보낼 때 가장 많이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방사선을 어떻게 차폐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태양에서 오는 방사선과 은하에서 오는 방사선을 차폐하는 부분인데 그 방사선은 우주에서뿐만이 아니라 항공기 고도에서도 방사선을 피폭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기에서의 우주 방사선을 실제로 측정하고 사전에 방사선 피폭량을 예측할 수 있는 이론물리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우주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한 연구를 2009년부터 현재까지 14년 동안 수행해 오고 있고요. 현재 항공기 승객과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실시간으로 웹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연구를 수행하면서 제일 많이 겪었던 것은 제가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많은 관료들을 상대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사소통하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법률이 없다 보니까 어느 부처에서 이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가 곤란하다는 게 대부분의 입장이었었고요. 그래서 거의 혼자서 쭉 이 안전관리 연구를 해왔는데 사실 이 연구는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서 발생할 수 있는 항공기 승무원들의 산업재해 예방이 목적이었습니다.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대한항공에서 최초로 백혈병에 걸린 객실 승무원이 산업재해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쭉 같은 목적의 산업재해 신청이 계속 이어져 왔었고요. 그들에게 정확하게 방사선 양이 얼마만큼 측정이 되는지 알려줄 정보 제공의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 결과가 지금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 법안의 시행령에 초안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주방사선의 안전관리, 항공운송 사업자가 객실 승무원과 승객들에게 어떤 방사선 양을 이번에 비행을 할 때 맡게 되는지 등등에 대해서 고지할 의무와 그리고 조사 분석할 의무가 법률로 부여가 되었죠. 그래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과학자의 연구가 단순히 개인의 연구실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하려면 법률을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몸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많은 연구를 저는 인공위성을 만드는 일을 사랑하고 방사선 연구를 쭉 해왔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학생들과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일을 굉장히 재미있게 활발하게 열정을 가지고 해왔던 과학자인데 왜 저는 정치의 장에 뛰어들었을까요?
제가 좋아하는 이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환경이었으면은 아마 저는 그럴 일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과학자들의 처지가 매우 참담합니다.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후폭풍이 현장에서 얼마나 크게 닥쳐오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아직 잘 모르고 계십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줄곧 정부의 총 지출 대비 R&D 투자의 규모가 숫자만 줄어들었다 늘어다 했을 뿐이지 쭉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연도 보시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과 박근혜 대통령 시절,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누가 더 R&D에 더 많은 지출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과학기술 R&D에 누가 더 비중을 더 두고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인 과학기술에 누가 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23년에 31.1로 4.4%로 확정이 되었었는데 24년 올해 예산은 정부 유사일에 지금 처음으로 단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마이너스 14.7%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학기술자들의 예산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예산 삭감을 14.7%나 감액했습니다. 이 결정의 이면에 갈라먹기식, 나눠먹기식 R&D, 카르텔이라는 저열한 인식이 작동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열심히 연구만 하던 많은 연구자들과 과학자들은 그들의 일할 자긍심과 일할 동력을 잃었습니다. 현장의 연구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전문가들과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과 전혀 소통이 없이 독단적으로, 졸속으로, 급속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입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투명하게 정책 결정 과정을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사실 예산 결정 과정 그 전에 굉장히 많은 기간 동안 현장에 많은 연구자들이, 전문가들이 절차를 거쳐서 수년 동안 준비한 계획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시작하겠다는 황당한 말을 듣고 현장의 많은 연구자들은 자괴감과 무력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결정된 R&D 예산 삭감은 지금 현재가 아니라 미래 세대들에게 훨씬 더 큰 문제로 다가올 것이라는 거죠. 이공계 대학생, 박사후 연구원들과 학생 연구원들의 급여를 깎고 그리고 그들의 재계약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 총 지출 대비 우리나라 R&D 투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지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투입되고 있는 총량의 문제가 있습니다. 실제로 투입되고 있는 투자금을 보면 우리나라의 투자금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투자액 기준으로 본다면, 투자 규모를 비교하자면 OECD 국가들의 평균 투자율에 비해서는 한참 미치지 못합니다. 이 예산을 안정적으로 주기만 해도 연구자들은 그냥 즐겁게 연구할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 세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박사후 연구원, 학생연구원, 이공계 대학원생, 더 많게는 고등학생들이 이공계를 진로를 선택하는데 망설이게 만드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과학자가 아니라 다른 길로 가라고 정부가 지금 그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과학자의 꿈을 접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람의 고리가 끊어지면, 사다리의 한 칸이 끊어지면 이를 회복하는데 도대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R&D 예산 삭감에 직격탄은 연구소나 대학도 사실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더 큰 문제는 연구소에 지금 내려오는 그 예산, 대학들이 가지고 내려오는 그 연구 예산, 과제 예산들이 대부분 주변의 작은 기업들로 사실상 같이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함께 일하고 있던 주위의 중소기업, 작은 스타트업, 벤처기업들이 먼저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연구 과제들로 생업을 이어오던 그들 작은 기업들이 먼저 줄줄이 도산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과학기술 생태계를 통째로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문제고요. 대한민국의 우주개발 역량은 누리호, 다누리의 성공으로 오늘날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달에 인공위성을
달 탐사선 다누리를 보냄으로써 달에 보낸 위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오늘날 대한민국은 70억이 없어서 나사에서 달 유인 탐사 프로젝트에 들어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거절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에 일본, 중국 앞다투어 달에 위성을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뒤로 후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뒤로 가는 건 간다고 치는데 이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뒤로 가면 어떻게 하나 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과학자이자 정치인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저는 인공위성을 개발할 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쏘아올린다는 소명의식으로 임했습니다. 과학은 무지몽매한 권력의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과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연구실을 나와서 정치의 장으로 나옵니다. 우주산업, 국방우주, 여러분들 매일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그 미사일과 우리나라의 발사체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사실상 발사체와 미사일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맨 위에다가 미사일을 놓으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 되는 거고 맨 위에 인공위성을 올려놓으면 우주 발사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방우주의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새롭게 개청하게 될 우주항공청의 방향성과 비전을 새롭게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 R&D 예산은 정부가 바뀌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굳건하게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 먹거리는 과학기술이었습니다. 늘. 국가재정의 5%로 안정적으로 과학기술 R&D를 확보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024년을 대한민국 과학기술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